가을 햇살이 유치원 운동장에 따스하게 내려앉은 오후, 길성주는 손자 우진이의 발표회를 보러 왔습니다. 60대 후반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를 유지한 채 단상 앞 의자에 앉아있던 그는 무대 위에서 춤추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어요. 해광그룹의 회장이라는 무거운 직책을 잠시 내려놓고 그저 할아버지로서 손자를 바라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우진이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율동을 하며 즐거워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성준의 시선이 무대 옆에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한 여교사에게 머물렀어요. 길가에라는 이름표를 단 그 교사는 30살 남짓해 보이는 여성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유독 따뜻했습니다. 성준은 그녀의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떨림을 느꼈어요. 그 미소, 그 눈빛, 심지어 아이들을 대하는 손길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가인은 무대에서 실수를 한 한 아이에게 다가가 어깨를 토닥이며 격려했어요. 그 모습을 보던 성준은 30년 전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3살 된 딸이 넘어져 올 때마다 그렇게 다독여주던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발표회가 끝나고 아이들이 부모들에게 달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성준은 우진이를 기다리며 서 있었습니다. 그때 가혜가 우진이의 손을 잡고 다가왔어요. 우진이 할아버지시죠? 안녕하세요. 가혜가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성준은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맑고 따뜻한 그 음성이 어디선가 들어본 듯 익숙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우진이가 정말 착한 아이예요. 다른 친구들을 잘 도와주고 항상 밝게 웃어서 저희 반의 분위기 메이커랍니다. 가혜가 우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성준은 그녀의 손길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그 손의 움직임이 마치 타고난 것처럼 느껴졌어요. 마치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몸에 밴 사람처럼 말입니다. 선생님께서 우진이를 잘 봐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성준이 정중하게 말했어요. 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성준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미소 속에서 잃어버린 딸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같은 형태의 눈매, 똑같은 미소의 곡선, 심지어 웃을 때 살짝 드러나는 앞니까지 모든 것이 닮아 있었어요. 우진이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가려고 하자 가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진이 할아버지,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성준은 차 안에서도 계속 그녀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30년 전 사라진 딸을 찾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실패했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그 교사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했어요. 집에 도착한 성준은 서재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라는 희망과 또 다른 실망에 대한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그러나 가슴 깊은 곳에서는 이미 확신에 가까운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발표의 다음 날 오후 길성주는 평소처럼 회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울린 전화벨 소리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발신자는 아들 도윤이었어요. 아버지, 우진이가 갑자기 열이 많이 나서 병원에 데려왔습니다. 지금 응급실에 있어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성주는 즉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30분 후 응급실에 도착한 그는 침대에 누워있는 우진이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6살 손자의 작은 얼굴이 열 때문에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입원해서 하루 이틀 지켜봐야 한다고 하십니다. 도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진아, 선생님이 왔어. 성준이 고개를 돌리자 어제 발표회에서 본 바로 길가애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녀는 평상복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우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도윤이 놀라며 물었어요. 우진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이 되어서 퇴근하고 바로 왔어요. 괜찮아요. 가혜가 우진이의 이마에 손을 대며 체온을 확인했습니다. 성주는 그녀의 자연스러운 행동을 지켜보며 또 한 번 놀랐어요. 마치 가족을 돌보는 것처럼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우진이는 가혜를 보자 기운 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생님, 머리가 아파요. 그럼 선생님이 옛날에 우진이에게 불러줬던 자장가 들려줄까요? 가혜가 우진이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성준과 도윤은 그녀가 자장가를 부른다는 말에 주목했어요. 가혜는 우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낮은 목소리로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별아, 작은 별아, 하늘 높이 떠 있구나. 엄마 품에 안겨서 꿈나라로 떠나거라. 성주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그 자장가는 30년 전 자신이 3살 된 딸에게 매일 밤 불러주던 바로 그 노래였습니다. 시중에 잘 알려진 자장가가 아니라 성준이 직접 만들어서 딸에게만 불러주던 특별한 노래였어요. 가혜는 계속해서 노래를 이어갔습니다. 아빠가 지켜줄게. 무서운 꿈 오지 마라. 우리 아가 잘 자요. 내일 아침 웃으면서. 도윤도 그 자장가를 듣는 순간 어릴 적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아버지가 누나에게 불러주던 그 노래를 자신도 함께 들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낯선 교사가 똑같은 가사와 멜로디로 노래하고 있었어요. 성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생님, 그 자장가는 어디서 배우신 건가요? 가혜는 잠시 멈춘 후 조금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알고 있던 노래인데 누가 가르쳐 줬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자연스럽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성준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자장가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자신과 도윤 그리고 사라진 딸뿐이었어요. 다른 누구에게도 가르쳐 준 적이 없는 노래였습니다. 선생님 성함이 길가혜라고 하셨죠? 성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맞습니다. 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길씨는 흔하지 않은 성씨인데 혹시 어느 지역 출신이신가요? 성준의 질문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가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성씨나 출신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보육원에서 길가혜라는 이름으로 불렸을 뿐이에요. 그 순간 성준과 도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사라진 딸의 이름도 길가혜였어요. 성준은 손이 떨리는 것을 억지로 참으며 더 많은 것을 묻고 싶었지만 섣불리 나서기에는 너무 조심스러웠습니다. 가혜는 우진이가 잠들자 조용히 일어섰어요. 우진이가 잠들었네요. 내일 아침에 다시 와볼게요. 먼저 가보겠습니다. 성준은 그녀가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30년 동안 찾아 헤맸던 딸이 바로 눈앞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다음 날 새벽 길성준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서재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어제 들었던 자장가가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 선율과 가사 하나하나가 30년 전 기억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성준은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3살 된 딸 가혜가 자신의 품에 안겨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눈매와 미소를 유심히 들여다보며 어제 본 그 교사의 얼굴과 비교해 봤어요. 너무 닮았어. 성준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세상에는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자장가 역시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 깊은 곳에서는 강한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성준은 발표의 당일을 다시 떠올려 봤습니다. 그때 그 교사가 이름표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했지만
거리가 멀어서 정확히 읽지 못했어요. 분명히 길자로 시작하는 성씨였던 것 같았지만 이름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성주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나와 비서실장을 불렀어요. 김 실장, 급한 일이 있습니다. 네, 회장님, 김 실장이 긴장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우진이가 다니는 유치원에 대해 알아봐 주세요. 특히 그곳에서 일하는 교사들의 신상 정보를 조사해 주시고요. 성준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김 실장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개인적인 일입니다. 최대한 빨리 결과를 알려주세요. 성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편 같은 시각, 도윤도 어제 병원에서 들었던 자장가 때문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던 중 계속해서 그 선율이 떠올랐어요. 분명히 아버지가 누나에게만 불러주던 특별한 노래였는데 다른 사람이 똑같이 부르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도윤은 결국 참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어제 그 선생님이 부른 자장가 기억하세요? 그럼 어떻게 잊겠니? 성준의 목소리도 무거웠습니다. 저도 계속 그 노래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누나에게만 불러주셨던 노래인데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성준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이야. 혹시 모르니까 조사를 해보고 있어. 정말 누나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아직은 모르겠다. 하지만 무시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해. 성준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김 실장이 조사 결과를 들고 왔어요. 회장님, 유치원 교사들의 신상 정보를 정리해 왔습니다. 성준은 급하게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여러 교사들의 프로필 중에서 그가 찾던 정보가 있었어요. 31살 길가에 보육원 출신, 유치원 교사 경력 7년차. 이 선생님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는 없나요? 성준이 가해의 프로필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보육원 기록을 확인해 봤는데 30년 전 3살 무렵에 입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기록이 없고요.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성준의 손이 떨렸어요. 딸이 사라진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나이도, 이름도, 시기도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어요. 혹시 그 보육원이 어디인지 알 수 있나요? 성준이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서울 외곽에 있는 사랑의 집 보육원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폐원된 상태고 당시 원장님은 다른 곳으로 이주하셨다고 하네요. 김 실장이 대답했어요. 성준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단서는 점점 모이고 있었지만 확실한 증거는 아직 부족했어요.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확신에 가까운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성준은 도윤을 불러 모든 정황을 설명했어요. 둘은 깊은 밤까지 이야기를 나누며 다음 단계를 고민했습니다. 섣부른 접근은 오히려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었어요. 아버지, 정말 누나라면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30년 만에 가족을 되찾는 거야. 성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길가에는 평소보다 일찍 유치원에 도착했습니다. 우진이의 컨디션이 걱정되어 일찍 와서 교실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원장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길 선생님, 잠깐 원장실로 오세요. 전명선 원장의 목소리였습니다. 가인은 가슴이 두근거리며 원장실 문을 두드렸어요. 50대 초반의 전명선 원장은 값비싼 정장을 입고 화장을 진하게 한 채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명품 가방과 고급 액세서리들이 놓여 있었어요. 앉으세요. 전명선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가해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자 전명선은 곧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어제 우진이를 병원까지 찾아갔다면서요. 네,
아이가 아프다고 해서 걱정이 되어서 가해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선생님이 할 일인가요? 근무 시간도 아닌데 개인적으로 학부모를 만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데. 전명선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비난이 담겨 있었어요. 가해는 억울함을 느꼈지만 참고 대답했습니다. 아이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한 일이었어요. 전명선은 코웃음을 쳤어요. 걱정이요. 혹시 다른 의도는 없었나요? 해광그룹 회장 손자니까 특별히 신경 쓰신 건 아니고요. 그 말에 가해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진이의 할아버지가 대기업 회장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저는 그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모르셨다고요? 정말 순진하시네. 전명선이 비꼬는 투로 말했어요. 보육원 출신답게 세상 물정을 모르시는군요. 가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의 출신을 들먹이며 모욕하는 말에 상처를 받았어요. 제 출신이 업무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상관없겠어요. 하지만 이 유치원은 고급 유치원이에요. 학부모들은 모두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분들이고 선생님들에게도 그에 맞는 품격을 요구하거든요. 전명선의 말에는 노골적인 차별의식이 드러났습니다. 가해는 참을 수 없어서 일어섰어요. 저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출신이 문제가 된다면 앉으세요. 전명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할 말이 더 있어요. 전명선은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가해 앞에 놓았어요. 이건 선생님의 인사기록부예요. 사랑의 집 보육원 출신이라고 되어 있네요. 가해는 그 서류를 보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전명선이 왜 갑자기 자신의 과거를 들먹이는지 알 수 없었어요. 사실 저도 오래전에 그 보육원 일을 도운 적이 있거든요. 전명선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같은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잘 알아요. 가해는 전명선의 말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마치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전명선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보육원 아이들은 대부분 복잡한 사연이 있죠. 부모가 버린 아이들이거나 문제가 있는 집안 출신이거나 그런 배경을 가진 선생님이 우리 유치원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학부모들에게는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가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출신을 문제 삼는 것이 너무 부당했어요.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선생님의 신분이 이 유치원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전명선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때 전명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한 그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화면에는 김 실장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전명선은 전화를 받지 않고 가해를 바라봤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는 학부모들과의 개인적인 접촉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해광그룹 회장님 손자건은 더욱 조심하시고요. 가해는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참으며 원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이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서러웠습니다. 한편 전명선은 가해가 나간 후 다시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해광그룹에서 온 전화라는 것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혹시 자신이 숨겨온 30년 전 비밀이 드러나는 건 아닌지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그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보육원 시절의 기록들이 적혀 있었어요. 특히 한 아이에 대한 기록이 자세히 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길가에 관한 것이었어요. 다음 장을 이어서 작성하시겠습니까? 그날 오후 길성주는 김 실장과 함께 서울 외곽에 위치한 옛 사랑의 집 보육원 터를 찾았습니다. 현재는 빈 건물만 남아 있었지만 성주는 이곳에서 딸과 관련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회장님, 당시 보육원 원장이었던 박명자 씨의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현재 인천에서 작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네요. 김 실장이 보고했어요. 성주는 즉시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 후 허름한 골목에 있는 작은 어린이집 앞에 도착한 그는 70대 할머니가 아이들과 놀아주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박명자 원장님이신가요? 성준이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박 원장은 성준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 혹시 해광그룹 회장님이신가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닙니다. 개인적인 일로 찾아뵈었습니다. 성준이 정중하게 말했어요. 30년 전 사랑의 집 보육원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서요. 박 원장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30년 전이요. 그때 일은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길가에라는 아이를 기억하시나요? 성준이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박 원장은 그 이름을 듣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가해를 어떻게 아시는 건가요? 성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혹시 그 아이가 어떻게 보육원에 오게 되었는지 아시나요? 박 원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을 어떻게 잊겠어요.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밤이었는데 한 여자가 3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아이는 계속 울면서 아빠를 찾는다고 했죠. 성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 여자가 누구였나요? 잘 모르겠어요.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고 가짜 이름을 댔을 수도 있어요. 다만 아이를 맡기면서 절대 친부모를 찾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많은 돈을 주고 갔죠. 박 원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성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계속 자장가를 부르면서 아빠가 자기를 찾으러 올 거라고 했어요. 작은 별아 하면서요. 박 원장의 말에 성준은 확신을 얻었습니다. 혹시 그때 다른 사람도 그 일을 알고 있었나요? 성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 원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당시 자원봉사를 오던 대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전명선이라고. 그 아이가 그날 밤 일을 다 봤죠. 나중에 유치원 원장이 되었다고 들었는데 성준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가해가 현재 일하고 있는 유치원의 원장 이름이 바로 전명선이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전명선은 유치원에서 가해를 더욱 괴롭히고 있었어요. 길 선생님, 오늘 학부모 상담 일정에서 빠지세요. 대신 청소나 하시고요. 가해는 억울했지만 참고 있었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아이들, 부모님들인데요. 보육원 출신이 고급 유치원 학부모들과 상담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혹시 실수라도 하면 유치원 이미지에 타격이 될 수 있어요. 전명선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가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반박했습니다. 저도 정식으로 채용된 교사입니다. 출신을 이유로 차별받을 이유가 없어요. 차별이요. 이건 차별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선생님 같은 신분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죠. 전명선의 말은 점점 더 악랄해졌어요. 그때 전명선의 휴대폰에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알 수 없는 번호였어요. 전화를 받은 전명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네, 전명선입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박명자 원장에게서 연락받았습니다. 30년 전 일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전화 너머로 성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전명선은 순간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숨기려 했던 비밀이 드러날 위기에 처한 것이었어요.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이신지 내일 오후 3시에 유치원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길가에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성준이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전명선은 휴대폰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해는 그런 전명선의 모습을 보며 이상함을 느꼈어요. 평소와 다른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원장님, 괜찮으세요? 가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전명선은 가해를 노려보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내일부터 당분간 휴가를 내세요. 갑자기 왜요? 가해가 놀라며 물었어요. 유치원 사정상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전명선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가해는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지만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전명선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자신과 관련이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길성주는 도윤과 함께 유치원에 도착했습니다. 평소 차분했던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손에는 봉투 하나를 꼭 쥐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DNA 검사 결과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전명선은 원장실에서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젯밤 한숨도 못 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드러날까봐 불안했어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전명선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성주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길가에 선생님은 어디 계신가요? 아, 그분은 오늘 휴가를 내셨어요. 전명선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휴가라뇨. 제가 어제 함께 이야기하자고 했는데요. 성준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도윤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원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죠. 가해 선생님과 30년 전 보육원 일에 대해서 말입니다. 전명선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박명자 원장님께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시 자원봉사생으로 그 일을 목격했다고 하더군요. 전명선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건 그때 교실 문이 열리며 가해가 들어왔어요. 휴가를 내라고 했지만 아이들이 걱정되어 몰래 온 것이었습니다. 원장님, 무슨 일이? 가해는 성준과 도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진이 아버지, 할아버지, 어떻게 여기에? 성준은 가해를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봉투에서 DNA 검사 결과지를 꺼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가해야, 아니 가해 선생님, 이걸 보세요. 가해는 당황하며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DNA 친자 확인 검사 결과 일치율 99.9%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당신은 제 딸입니다. 성준이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어요. 30년 전 잃어버린 제 친딸 길가해예요. 가해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보육원에서 가해야, 나는 너의 오빠 도윤이야. 도윤도 눈물을 흘리며 다가왔어요. 어릴 때 아빠가 불러주던 자장가 기억나지? 작은 별아 작은 별아. 가해는 그 자장가를 듣는 순간 머릿속에 어렴풋한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따뜻한 품, 다정한 목소리, 자신을 사랑해주던 누군가의 모습이 희미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럴 수가. 전명선은 이 상황을 막아보려고 필사적으로 말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DNA 검사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성준이 전명선을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그날 밤 모든 것을 봤으면서 왜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까? 30년 동안 우리 가족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아세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전명선이 부인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도윤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왜 가해를 계속 괴롭혔습니까? 보육원 출신이라며 차별했던 이유가 뭡니까? 가해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평생 궁금해했던 자신의 정체에 대한 답을 찾은 것 같았어요. 성준이 가해에게 다가가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가해야, 아빠가 늦었구나. 30년 동안 너를 찾아 헤맸어. 가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제가 당신의 딸인가요? 그럼 내 소중한 딸이야. 성준이 가해를 끌어안았어요. 이제 다시는 떠나지 마. 도윤도 두 사람을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났구나. 전명선은 이 광경을 보며 절망에 빠졌어요. 자신이 그토록 숨기려 했던 비밀이 완전히 드러났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30년 전 받았던 거액의 돈으로 지금의 지위를 얻었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어요. 가해는 아버지와 오빠의 품에서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알게 된 것이었어요. 아빠, 오빠, 가해야, 이제 집으로 가자. 성준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우진이가 교실에서 뛰어나와 가해에게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왜 울어요? 도윤이 우진이를 안아들며 미소 지었어요. 우진아, 이제 선생님을 고모라고 불러야 해. 우진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어요. 고모요? 응, 선생님이 아빠의 여동생이야. 도윤이 설명했습니다. 가해는 우진이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이제 그 아이가 자신의 조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일주일 후 길가에는 해광그룹 본사 회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도 모든 것이 꿈 같았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유치원 교사였던 자신이 이제 대기업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성준은 가해 앞에 여러 서류들을 놓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가해야, 급할 것은 없어. 천천히 생각해봐. 아빠, 저는 아직 아이들을 포기할 수 없어요. 가해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회사 일도 중요하지만 교육 쪽에서 일하고 싶어요. 성준은 딸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우리 그룹에서 교육재단을 새로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 거야. 가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그럼 보육원 아이들을 위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고 내가 직접 운영해봐. 성준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한편 전명선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해광그룹에서 유치원 운영 관련 조사가 들어왔고 그동안 숨겨왔던 여러 비리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 교사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 그리고 30년 전 보육원 사건에서 받았던 돈의 출처까지 모든 것이 밝혀지고 있었어요. 전명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교육청에서 온 전화였어요. 전명선 원장님, 내일 오전에 감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전명선은 힘없이 전화를 끊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길가의 대저택에서는 30년 만에 가족 상봉을 축하하는 소박한 저녁 식사가 열렸어요. 성준, 도윤, 가해, 그리고 우진이가 한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진이가 가해에게 말했어요. 고모, 내일도 유치원 와요. 가해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고모가 새로 만들 유치원에서 우진이 같은 아이들을 많이 만날 거야. 도윤이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꿈만 같아. 우리 가족이 다시 모였다니. 성준은 가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가해야, 아빠가 못다 해준 사랑을 이제부터라도 실컷 해줄게. 아빠, 저도 이제야 진짜 가족이 뭔지 알 것 같아요. 가해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며칠 후 전명선은 유치원 원장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비리와 부정행위가 모두 드러나면서 교육계에서 영구 퇴출당했어요. 30년 전 받았던 돈으로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가해는 전명선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미움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있어야 해요. 가해가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성준은 딸의 넓은 마음에 감동받았습니다. 역시 내 딸이야. 마음씨가 너무 곱구나. 한 달 후 해광그룹 교육재단 설립 기념식이 열렸어요. 가해는 초대 이사장으로 임명되었고 보육원 출신 아이들을 위한 특별 장학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기념식에서 가해가 연단에 섰어요. 저도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꿈을 키워왔어요. 이제 저와 같은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회장을 가득 메웠어요. 성준과 도윤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가혜를 바라봤습니다. 우진이가 무대 위 가혜에게 손을 흔들며 소리쳤어요. 고모, 사랑해요. 가혜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이제 자신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고 도와줄 수 있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더욱 소중하게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가혜는 아버지와 함께 산책을 하며 말했어요. 아빠, 저 정말 행복해요. 나도 그래. 이제 우리 가족 아무도 놓치지 않을 거야. 성준이 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하늘에는 작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가혜는 어릴 적 자장가를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그 노래 속 아빠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 같았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이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감동 사연을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